오늘 제목은 How to build auto-scale web service infra using VMSSN Azure DevOps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일단은 이제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이라서 애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이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애저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애저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애저 버추얼 머신을 이제 로드 밸런스와 연결해서 부하 분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하 분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애저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부하 분산 구조를 만드는 이 구조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잠깐 얘기 드리고, 어떤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Azure VM 스케일 셋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Azure VM 스케일 셋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VM 스케일 셋의 단점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애저 버추얼 머신을 먼저 만들어 보기 전에 버추얼 머신이 동작해야 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을 관련된 리소스를 먼저 만들고 VM을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애저 버추얼 머신을 만들 때 네트워크를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VM을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가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현재 네트워크를 그대로 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보통 만드는 이유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라인을 깔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하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겠지만, 가상의 네트워크는 이미 그 물리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죠. 이를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SDN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는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보통 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넷을 가지게 되고요. 이 서브넷에 가상 머신들을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 네트워크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다른 가상의 네트워크나 또는 여러분 기업에 있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당연하게 제공돼야 되는 피처가 이 버추얼 네트워크가 온프레미스로 연결되는 확장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통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른 테넌트의 네트워크, 내가 만든 네트워크 말고 다른 조직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되는 그 네트워크의 가상 네트워크끼리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애저가 다양한 네트워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리소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인 버추얼 네트워크 리소스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많은 장치들을 로드 밸런스라는 걸 통해서 부하 분산,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또 이 IP 기반의 서비스 가 이제 사실 사용자 친화적이지는 않으니까 프렌들리하게 DNS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로드 밸런스는 이제 우리가 TCP/IP 레이어에서 보통 동작하는 이제 부하 분산 장치인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부하 분산 장치, 보통 이걸 L7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온프레미스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다른 버추얼 네트워크가 연결할 때 필요한 VPN 구성에 들어가는 VPN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이제 좀 더 프라이빗하고 빠른 네트워크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 서비스도 애저가 제공을 합니다. 그걸 애저는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요즘 많이 그 얘기하는 아이돌들의 있던 영상이나 노래 스트리밍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주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필수 리소스가 CDN이죠. 그래서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팬층들의 다양한 이미지,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영상들을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와 같은 리소스들도 이제 네트워킹 피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로드 밸런스나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같은 부하 분산 장치들은 주로 IP 기반의 부하 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서비스로서 부하 분산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IP 기반의 부하 분산 장치는 특정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갖기 때문에 트래픽 매니저와 같은 네트워크의 종속성을 갖지 않으면서 DNS 기반으로 트래픽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피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트래픽 매니저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트워킹 구성 요소들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이슈들을 트러블 슈팅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와처라는 기능 같은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9가지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들은 이제 이런 그 리소스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닌 다른 이제 서드 파티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리소스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드 밸런스라도 뭐 F5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해 주는 로드 밸런스를 쓸 수 있고요. 그런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네트워킹 구성 요소고요. 제가 아까 이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보통 서브넷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서브넷은 이제 일단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서브넷의 표현은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식의 이제 IP 주소와 슬래시하고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표기를 CIDR 표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17, 뭐 이렇게 24, 16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표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 1의 개수죠.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IP 버전 4 방식으로 표현할 때 32비트인데 이게 8비트짜리 4개를 합쳐서 32비트가 되죠.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0.0이면 255가 1이 8개인 경우가 255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55가 이제 2개가 놓으면 1이 8개, 16이 되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B 클래스라 그러죠. 이게 24가 되면 255점, 255점, 255.0이니까 C 클래스가 되죠. 근데 이런 서브넷을 나누는 목적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목표도 있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사용을 한다면 그 안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그 다음에 호스트 주소들이 나뉘는데 그 호스트 주소의 가용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서브넷을 나누고 두 번째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네트워크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브넷을 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능을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그 서비스의 통신들이 이제 느린 구간, 그러니까 인프라적으로 느린 구간과 빠른 구간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느린 구간에 맞춰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속도가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빠른 네트워크와 느린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각각에 대해서 충분한 대역폭을 보장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서브넷을 이용하면. 그래서 서브넷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주로 설정하는 기본 기능이 뭐냐면 IP 주소를 할당하고요. 당연히 네트워크에는 IP 대역이 필요한데 그 IP 대역은 고정 IP 대역과 동적 IP 대역으로 고정 IP 할당과 동적 IP 할당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IP 대역은 사설 IP 대역과 이제 공인 IP 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인 IP 대역, 우리가 외부 서비스를 한다면 공인 IP 대역을 써야 될 거고요. 내부 서비스를 한다면 이제 사설 IP 대역으로도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사설 IP 대역의 동적 고정은 가격에 큰 문제는 없지만 동일하지 무료이지만 퍼블릭 IP에 대해서 동적인 경우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고정으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요금이 할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라우팅 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저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한 디바이스 간의 라우팅 경로가 디폴트로 정의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디폴트로 정의되는 경우에도 라우팅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를 시스템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별도로 라우팅 경로를 조정하고 싶을 때 별도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사용자 정의 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트래픽 필터링이죠. 디바이스나 특정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조합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리소스가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 때는 이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처럼 여러 사용자,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일정한 이제 속도의 웹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이제 여러 서버들을 배치를 하고 이 서버들 간의 부하가 골고루 분산되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하 분산 장치인데 이 부하 분산 장치는 이제 이렇게 내부 로드 밸런스와 외부 로드 밸런스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건 뒤에서 제가 로드 밸런스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DNS 이름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했을 때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IP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사용자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통해서 서비스를 접근하기를 원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과 IP 간의 이름풀이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애저는 DN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 DNS는 기본 DNS 서비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DN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 기능 여섯 번째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트워크끼리에 연결해야 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크로스 프레미스 시나리오랑 크로스 버추얼 네트워크 시나리오가 있는데 크로스 프레미스 시나리오에서 보통 세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P2S, 그러니까 포인트 투 사이트, 그 다음에 사이트 투 사이트,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라우트. 그러니까 특정 지점과 특정 사이트를 연결해 줄 때 구성하는 VPN 서비스가 P2S VP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온프레미스 사이트와 또는 이제 여러분의 애저 사이트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전용선 서비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크로스 프레미스 서비스고요. 크로스 VNet은 버추얼 네트워크와 버추얼 네트워크 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기능인데 여러분 구동 내에서 만들어지는 버추얼 네트워크끼리의 연결은 VNet 피어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른 구독이라든지 또는 다른 조직에 있는 버추얼 네트워크가 버추얼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이 버추얼 네트워크 투 버추얼 네트워크 이제 VNet to VNet이라고 하죠. VNet to VNet VPN을 만들면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상 네트워크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기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더 고급의 이제 네트워크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찾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일단 우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트워크 이제 버추얼 머신들이 배포되는 가상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웹 서비스가 올라갈 버추얼 네트워크의 이름을 웹 서비스 VNet이라고 하겠고요. 이 네트워크의 IP 대역은 이제
B 클래스로 해서 10.1.0.0 대역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두 개의 서브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브넷과 백엔드 서브넷을 만들어 볼 건데, 프론트엔드는 C 클래스, 이제 백엔드도 C 클래스로 잡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IP 대역은 10.1.2.0과 10.1.3.0을 쓸 거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웹 서버를 배치할 거고요. 백엔드 쪽에는 DB 서버를 배치를 할 거예요. 프론트엔드 쪽에는 윈도우 서버를 통해서 이제 웹 서버를 구현을 할 거고, 백엔드는 이제 뭐 리눅스 서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 머신을 올리는 거는 이제 뒤에 제가 가상 머신을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가상 네트워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as 스폰서십 이제 구독을 통해서 리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리소스 그룹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소스 그룹 이름은 제가 온라인 라이브 LW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한국 중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제 리소스는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알림창에 보면 바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여기서 새로 고침했을 때 바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UI의 새로 고침이 약간씩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안 나타나면 알림창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소스 그룹에 이제 속하는 리소스들을 만들어 볼 텐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리소스가 이제 가상 네트워크죠. 그래서 가상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네트워크 검색을 하면 되고요. 자, 만들기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름대로 웹 서비스 -v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서비스 -v넷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지역은 이제 가급적이면 리소스 그룹에서 지정한 지역과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를 지금 10.1.0.0에 /16으로 이제 디폴트로 얘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폴트로 제시한 거를 쓰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다른 걸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삭제하시고 다른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1.0.0에 16 요 대역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서브넷, 자, 디폴트 서브넷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요게 필요 없으시면 선택을 하시고 제거하시고 새로 서브넷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제가 프론트엔드 서브넷을 만들겠다 했고요. 여기서 10.1.2.0에 /24 하면 C 클래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추가해서 프론트엔드 서브넷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1.3.0이라는 서브넷을 대역을 이름인데 그죠? 자, 여기는 요렇게 와야 되고, 여기가 24고, 여기는 백엔드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브넷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서브넷이 들어가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안 누르면 이제 여기서 디도스 보호나 방화벽을 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셔도 돼요. 예. 검토 만들기 눌러서 이제 유효성 검사를 통과를 하는지 보고, 이 유효성 검사는 앞에서 넣었던 여러 가지 값들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상 네트워크의 리소스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 네트워크 만들어지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두 개의 서브넷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내가 원하는 IP 대역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만들어졌죠. 리소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소 공간
주소 공간을 눌러보면 이제 B 클래스로 잡혀 있고 서브넷 보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이 네트워크에 올라가 있는 디바이스는 없기 때문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눌렀을 때 아직 리스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필요한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추얼 머신이 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버추얼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애저에서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일단은 보통 그 처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사용했던 그런 방식을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를 인프라 입장에서 많이 접근하니까 이아스의 피처들을 많이 쓰는데 이 이아스의 피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버추얼 머신이죠.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뭐 기존의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온프레미스나 이제 온프레미스를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공급자로 자신의 워크로드를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존의 인프라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목적으로 VM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격적인 이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이나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만을 먼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컨셉들을 증명을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애저 하이퍼V나 또는 VM웨어 같은 가상화 솔루션들을 위해서 이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해서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물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쓰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존의 다른 가상화 솔루션을 온프레미스에서 구축했다라고 생각할 수 한다면 하이퍼V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애저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 때 몇 가지 차이점들을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일단 애저에서 가상 머신은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1세대와 2세대를 지원해요. 이게 지원 안 한다고 했는데 둘 다 지원하는데 1세대와 2세대가 지원을 하지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2세대 같은 경우 1세대에서 지원했던 기능 중에 쓰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저 VM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큐멘트들을 참고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세대 가상 머신은 그 가상 디스크의 형식이 VHD고요. 2세대 가상 머신은 VHDX예요. 그래서 이걸 상호 서로 이제 혼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로컬에서 VM을 만들 때는 동적 확장이나 차이점 디스크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스토리지에 대한 가용성을 높일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애저에서 VM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옵션의 차이점 디스크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VM 콘솔 액세스를 지원을 합니다. 애저 VM에서. 근데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VM을 만들고 RDP로 접근해서 쓰거나 아니면 SSH 접근해서 쓰는 걸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RDP나 SSH가 접근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VM을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콘솔 액세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애저에서도 VM에 대한 시리얼 콘솔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과금은 이제 이 VM에 대한 과금은 초당 과금을 계산을 합니다. 예전에 분단이었는데 지금은 초당으로 과금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M을 쓰다가 쓰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제 VM을
중지시키면 이제 과금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VM을 만들었단 말은 VM의 디스크라는 저장소를 쓴다는 얘기고요. 이 저장소에 대한 과금은 별도로 부과되는 피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저장소에 대한 과금은 여전히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VM을 중지했을 때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지라는 개념을 스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할당 해제, 디올로케이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머신에서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에서 이제 전원 버튼 눌러서 셧다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애저의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스탑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그걸 디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VM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웹서버나 파일 서버처럼 범용적인 목적으로 쓸 때 사용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서 쓸 수 있는 VM의 리스트들을 이제 애저는 코드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코드들이 뭐 AV2, DV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 하면 VM의 스펙이 결정이 돼요. 스펙이라 하면 CPU의 개수라든지 메모리의 사이즈라든지 프리미엄 디스크 지원 여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터블이 있어요. 버스터블은 보통 B 시리즈인데 주로 이제 CPU 사용률이 평상시는 굉장히 낮지만 특정한 시기에 가끔씩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우를 버스터블이라고 그래요. 이런 버스터블 상황의 시나리오에 맞는 VM이 B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U 사용 쪽에 조금 더 가중치가 높은 그런 모델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F 시리즈로 가시면 돼요. 그게 계산 최적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인메모리 DB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중규모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제 메모리와 CPU의 비율 중에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DV 뭐 또는 DSV, EV 이런 시리즈들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서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능치가 디스크 IO거든요. 이런 디스크 IO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싶으시면 LS 시리즈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처럼 추론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3D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나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때는 GPU 자원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GPU 자원을 지원하는 NC나 NCV, NCV3 뭐 이런 시리즈들을 쓰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능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기업에서 고성능 계산이 필요할 때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좀 그런 급의 HP 슈퍼돔이나 뭐 이런 것 주로 이제 CPU 굉장히 빠르고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RDMA처럼 네트워크에서 이제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액세스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 피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장치들을 썼었어요. 대표적으로 고성능 계산을 썼던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을 모델링할 때 슈퍼컴퓨터를 보통 많이 돌렸어요. 보험 상품을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성능이 높은 하드웨어를 요구를 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이 보험사들이 이제 이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사서 이제 가끔씩 사용하고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 대비 효율은 떨어졌던 거죠. 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하고 유지해야 되는 TCO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제 탈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런 고성능 계산을 지원하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그 만든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필요한 작업하고 다 하고 나면 빠르게 없애버리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카테고리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가상머신의 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펙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해서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 가상 머신에는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어요. 이제 마치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드는 과정을 뭐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레고 블록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 맨 이제 굉장히 작은 파트부터 시작해서 그 파트들을 모아서 큰 파트를 만들고 또 그 파트 만들어진 파트들을 또 모아서 다른 파트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냐면 모듈식이라고 하죠. 모듈식. 그래서 애저에서 리소스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모듈화된 개념처럼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VM 하나라는 걸 생각을 하실 때도 VM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트워크 카드, 디스크,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아까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는 거, IP 공인 IP 어드레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VM의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M을 하나 만들면 VM이라는 리소스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VM에 필요한 그런 세부적인 이제 모듈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VM이라고 하는 큰 이제 목적의 리소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운영체제가 들어가는 이제 볼륨, 이제 VM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간 디스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D 드라이브가 만들어져요. 이 D 드라이브는 temporary disk라고 해서 이제 운영 체제를 이제 이 가상 머신을 돌리는데 필요한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리소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용도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temporary disk는 여기다가 여러분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저장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유실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야 된다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데이터 디스크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 디스크나 템포러리 디스크나 운영체제 디스크는 애저에서 다 뭐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장소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애저에서 이러한 저장소들을 다 관리해주는 스토리지 계정이 있고요. 그 스토리지 계정 안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타입 중에 블롭이라는 스토리지 타입이 있어요. 이 블롭이라는 스토리지 타입에 이런 디스크에 이제 리소스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이제 우리는 VH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Virtual Hard Disk라고 얘기하고요. 이 성능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리미엄과 스탠다드에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SSD로 제공이 되고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SSD와 HDD 두 종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리미엄 지원 여부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가상 머신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디스크는 관리 디스크와 비관리 디스크로 나눠요. 자, 일단은 관리 디스크는 애저가 매니지드 해주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스크, 가상 하드 디스크가 올라가 있는 물리적인 스토리지의 장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관리가 되어지는 디스크.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비관리 디스크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스토리지 계정을 만들고 그 스토리지 계정 안에서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디스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직접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혹시나 하드웨어 실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백업이라든지 이제 이중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관리 디스크를 권장을 하고요. 관리 디스크와 비관리 디스크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레커멘드는 관리 디스크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상 머신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운영 체제 디스크는 보통 이제 SATA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제 그 하드웨어 위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디스크는 이제 가상 머신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스가 스카시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하드웨어 위에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성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스카시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가상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머신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웹서버 2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윈도우 웹서버 2대와 그 다음에 리눅스 머신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머신 우분투 18.04 버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뭐 이제 이름은 이제 저런 식으로 제가 하나는 이제 윈 웹서버 1번, 2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리눅스는 DB 서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웹 서버는 IIS라고 하는 이제 웹 서비스 이제 엔진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 이 웹 서비스 엔진을 물론 이제 윈도우 서버를 만들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쉽게 좀 하기 위해서 따로 파워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바로 배포를 해서 이제 그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서버 2016 데이터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소스 그룹은 조금 전에 온라인 라이브 이제 요 리소스 그룹을 쓸 거고요. 자, 가상 머신 이름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윈 웹 서버 1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서버 2016 데이터 센터고 여기서 이제 크기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VM의 스펙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쓸 수 있는 스펙이 뭐 있는지 한번 보고요. 여기 F2, F로 시작하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CPU 쪽에 조금 더 가중치가 있는 시리즈 컴퓨팅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F2에서 V2는 CPU 2개, 그 다음에 메모리 4기가, 데이터 디스크 4개까지 붙일 수 있고 이제 프리미엄 디스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월 예상 비용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의 이 가상 머신에 이제 접근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을 제가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는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이제 보통 제가 데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패스워드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PA55W.R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패스워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웹서버,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접근할 때 사용하는 RDP 웹서버 이렇게 두 개의 포트를 이제 인바운드 포트를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을 하고 자, 이 부분이 인바운드 포트를 허용하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한 번 더 나오긴 하겠지만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서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를 혹시 갖고 계시면 이해하시면 비용을 더 절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디스크, 자 디스크 이렇게 보면 프리미엄 표준 선택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표준과 프리미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인생은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디스크 이제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급 보시면 관리 디스크 이제 기본 관리 디스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관리할래 그러면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비관리 디스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계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권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자, 네트워킹 아까 이제 만들었던 버추얼 네트워크죠. 여기에 프론트엔드를 쓰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얘가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퍼블릭 IP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IP 이름. 물론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룹 아까 쓴다 얘기했죠. 네트워크 보안 그룹. 그래서 이제 이 보안 그룹을 통해서 이제 실제 트래픽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인바운드 포트를 허용을 해줘야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두 개가 이렇게 미리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시 변경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시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하분사는 나중에 다시 해볼 거니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쪽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운영 체제가 돌아가면서 이 머신이 이제 실행이 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푸팅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게스트 OS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진단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트러블 슈팅해야 되는데 그럼 로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진단 로그를 남기고 싶으면 여기 있는 부트 진단이나 OS 게스트 진단을 인앱을 시켜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로그가 남아야 되니까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토리지 계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종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 때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디얼로케이션 시켜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전에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메일 주소 넣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꺼놨다가 나중에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이 가상 머신이 만들어질 때 뭐 백업 에이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치돼서 한 번에 모든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기를 원하면 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확장을 올려주실 수 있어요. 뭐 스크립트를 실행할 거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확장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티멀웨어처럼 이제 운영체제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안티멀웨어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안티멀웨어 같은 걸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티멀웨어 있죠. 안티멀웨어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안티멀웨어에 대한 이제 옵션이죠. 뭐 예를 들면 스캐닝하는 위치에 대한 제외되는 위치라든지 제외되는 파일이라든지 스캐닝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설정하실 수 있고 언제 스캐닝할지 이런 것들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가상 머신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뭐 내용들이 설정이 다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VM 생성할 때 아까 얘기는 1세대나 2세대로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2세대를 누르게 되면 이제 2세대 VM은 이런 제약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세대를 가장 많이 하니까 1세대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정들이 만약에 유효성 검사가 실패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 실패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경우 이렇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여기가 문제가 되어 있네요. 아까 선택했던 것 같은데 선택이 안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검토 만들기 해서 유효성 검사가 통과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웹서버 한 대를 디플로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웹 서비스를 좀 더 안전하고 가용성 있게 제공하려면 한 대 웹서버로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를. 웹서버를 하나 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은 이렇게 윈도우, 자, 웹 서버 2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아까 1번이었으니까 한국, 이번에 한국, 중국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도 이제 동일한 서버, 우리가 보통 이제 부하 분산을 생각을 한다면 동일한 스펙의 서버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도 제 계정을 주고 패스워드, 참고로 이제 혹시나 이 패스워드를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다가 잘못 넣었어요. 보통 그런 일이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 계정으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윈도우 웹서버에 접근을 못 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온프레미스에서는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데 보통 새로 설치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도 해결책이 있어요. 이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하고요. 네트워킹에서는 이제 여기서 프론트엔드로 해주고 이제 나머지 관리에서 이제 이거는 꺼주고 고급에서 확장해서 아까처럼 안티멀웨어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안티멀웨어. 안티멀웨어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됐죠? 검토 만들기 해서 유효성 검사 통과했기 때문에 제 가상 머신을 두 번째 걸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배포했지만 아까 첫 번째 거는 이미 배포 성공을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웹서버 1번, 1번의 IP, 여기 공인 IP, 네트워크 보안 그룹, 네트워크 카드, OS 디스크. 그러니까 이런 모듈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윈도우즈 웹서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윈도우즈 웹서버를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접근할 때 여기 있는 연결 누르면 RDP, SSH, 베스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제 RDP 좀 많이 쓰죠. 이렇게 하면 이제 RDP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공용 IP가 여기 나오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공용 IP 주소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공용 IP를 이용해서 뭐 바로 그냥 MSTSC에서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퓨어한 이미지로 설치된 기본 윈도우즈 웹 서버, 윈도우 서버예요. 아직까지 뭐 IIS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제 웹 서버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윈도우즈 웹 서버 내에서 이제 서버 관리자나 아니면 이제 뭐 파워쉘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설치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확장 기능에 보면 이제 이 버추얼 머신의 확장 기능에 보면 자,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그 IIS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파워쉘 이제 deploy for vm extension PowerShell 스크립트인데 요 두 줄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요 첫 번째 install windows feature라고 하는 파워쉘 명령을 이용해서 웹 서버를 설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폴트 웹 서버가 설치되면서 디폴트 웹 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 웹 페이지 내용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default.html 파일의 내용을 hello worl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트 네임이 들어가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파워쉘 스크립트를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IIS 설치와 함께 콘텐츠까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바꿔버리는 그런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익스텐션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사이트 스크립트 익스텐션을 쓰고요.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스크립트 파일 그죠? 스크립트 파일을 커스텀 사이트 잠깐만요. 커스텀 사이트
네, 조금 전에 그걸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제 스토리지 계정에 이제 블랍 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스크립트. 자, 여기에 파워쉘 스크립트를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 커스텀 사이트 스크립트 익스텐션 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여기 이제 이 파워쉘 스크립트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여기 옵션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웹서버도 배포가 됐네요. 그죠? 배포가 됐고 이제 여기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웹서버 두 번째 게 배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웹서버 1번 이렇게 커스텀 사이트 스크립트 익스텐션이 지금 올라와 있고 상태는 처음에 이제 사용할 수 없음에 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커스텀 사이트 스크립트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얘도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요거는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웹서버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은 파워쉘에서 직접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쉘 ISE를 열어서 자, 요 라인들을 실행을 하면 웹 서비스가 설치되고 이제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디폴트 HTML 파일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콘텐츠를 바꿀 겁니다. 자, 이거 되는 동안 우선 세 번째 거를 먼저 해보도록 이제 우분투 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됐네요. 됐고 콘텐츠까지 다 됐고 요 239번 서버로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239번 서버로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세팅했던 대로 얘가 이제 웹서버 2번 이렇게 접근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웹서버, 이제 세 번째 서버, 자, 우분투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눅스 서버 이름을 조금 전에 이제 우분투 1804 이렇게 하기로 했죠. 우분투 1804-db 서버. 그 다음에 한국 중부로 하고요. 한국 중부로 했고, 이제 이미지는 1804, 여기도 사이즈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자, 아까 윈도우 서버와 달리 이제 얘는 SSH 공개 키 방식과 암호 방식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암호 방식은 윈도우 서버랑 똑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정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알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요. SSH 공개 키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요. 프라이빗 키가 있는 머신에서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만드는 안전한 방식이 공개 키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눅스 머신이 있다면 리눅스 머신에서 SSH 제너레이터 명령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더 쉽게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 푸티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는데 푸티에서 저는 푸티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푸티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푸티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 제너레이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몇 번 흔들어주면 랜덤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푸티 제너레이터가 만든 공개 키고요. 이제 SSH 퍼블릭 키고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키가 유효하면 이런 식의 체크박스가 뜨고요. 여기에 이제 계정을 집어넣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포트 허용하고 싶은 포트가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 이게 없으면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서 이제 디스크 선택할 수 있고 다음 눌러서 네트워킹 이제 백엔드 얘는 백엔드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보안 그룹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것 그대로 되어 있고 관리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진단 그죠? 아까 윈도우 서버 만들 때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그 부분만 조금 다르죠. 여기서도 확장 기능이 있어요. 리눅스에 필요한 확장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기 누르면 가상 머신에 이제 유효성 검사가 통과됐고 만들기 하면 리눅스 머신이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여기에 퍼블릭 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퍼블릭 키에 대응하는 프라이빗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세이브 프라이빗 키 요거를 눌러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요렇게 하고 my private key .ppk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 이제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리눅스 서버 배포되고 나면 이제 한번 접근을 해서 이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이왕 벌써 다 됐네요. 그러니까 확인을 바로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눅스 터미널에 이제 접근하는 터미널 프로그램 푸티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푸티입니다. 자, 이 리눅스 머신에 들어가 보면 이 리눅스 머신의 공인 IP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공인 IP를 카피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고요. 두 번째, 여기 SSH 부분이 있어요. SSH 여기에 보면 OSO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프라이빗 키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우저 눌러서 아까 제가 저장했던 My Private Key를 선택하고 오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얼러트 떠요. 그래서 이걸 Yes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글자가 좀 작으니까
설정을 조금 해서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어피어런스에 체인지해서 확인. 어플라이. 자, 이렇게 잘 보이죠? 이게 계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프라이빗 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현재 리눅스 머신에 이렇게 로그인 됐고 제 프로필에 정보들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웹 서버 2개랑 이제 리눅스 서버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